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타경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어, Retrieval Enhanced Transformer라고 불리는 그 모델을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어, 아카이브 버전 3 기준으로 올해 2월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딥마인드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메트릭 메모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딥러닝 모델에 속해 있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이제 뭐 반복적인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이 파라미터의 어떤 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튜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지식을 우리는 파라미터라이즈, 그러니까 파라미터화된 그리고 내재적인 모델에 내재해 있는 논리지 베이스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라메트릭 메모리의 특징을 단점으로도 말할 수 있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번 구축한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쉽게 확장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올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아웃풋을 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모델에 종속된 게 아니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델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별도의 논리지 베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습할 때 이 논리지 베이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모델이 한번 학습되고 나서도 이 논리지 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 어떤 아웃풋을 뱉었을 때 어, 어떤 근거를 갖고 예측을 진행했는지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리지 베이스가 위키피디아 문서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가 QA 태스크라고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라고 했을 때 어, 어떤 질문 예를 들어서 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델은 서울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논리지 베이스로부터 그 한국에 대한 문서를 참조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델은 이 서울이라는 답을 내기 위해서 떠한 문서를 참조했는지 나름의 근거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 파라메트릭 메모리와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이 모델 사이즈가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담기 위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예시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델의 사전학습을 수행할 때, 언어 모델의 사전학습을 수행할 때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이 웰름이라는 연구입니다. 이건 이제 QA 태스크에서 어, QA 태스크를 메인으로 다루는 논문이고 아래 그림만 간단하게 보자면 어, unlabeled 텍스트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할 때 중간에 그 놀리지 베이스로부터 특정 문서들을 검색한 다음에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 예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RAG라고 불리는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QA뿐만 아니라 Knowledge Intensive Task,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외부 지식 없이는 쉽게 대답하기 힘든 그런 태스크를 이제 Knowledge Intensive Task라고 하는데 이런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인풋이 일단은
들어오는데 이 논 파라메트릭이라고 적힌 리트리버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인풋 쿼리가 임베딩 되고 이 임베딩 벡터와 가장 유사한 그 외부 놀리지 베이스의 문서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한 여기서 이제 탑 4가 되겠네요. 탑 4의 문서에 기존 쿼리에 대한 정보를 붙여서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킨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제너레이터는 그 바트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기존 인풋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문서의 정보를 함께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최근까지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번 ACL 워크숍 중에 이 세미 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워크숍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조만간 열릴 이 워크숍에 공개되는 페이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학습을 더 오래 시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모델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마지막 모델 파라미터 증가에 좀 집중을 해서 이걸 모델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파라미터 많은 만큼 학습이나 아니면 추론할 때 연산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델의 파라미터가 그 많은 학습 데이터를 더 잘 기억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본 논문의 직관은 이런 접근법을 디커플링, 그러니까 분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그 커다란 외부 텍스트의 그 놀리지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모델 파라미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리트리벌된 정보에도 의존을 해서 성능을 높여보자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일단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 연구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적하는 게 좀 제한된 크기의 모델 그리고 제한된 양의 놀리지 베이스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리트리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조 단위로 키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그냥 어떤 데이터까지 작다고 표현할 건지 뭐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위키피디아 데이터 될 수 있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조 단위로 키운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 논문의 좀 본 논문의 파이프라인을 하이 레벨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논문에 나온 그림은 아니고 이 딥마인드 블로그에서 나온 그 그림인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이지만 이제 여기에 인코더가 있고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이제 디코더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먼저 인풋 시퀀스가 리트리벌 조 단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풋 시퀀스와 관련된 몇 개의 가까운 네이버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인풋 시퀀스가 아니라 이 리트리브된 검색된 네이버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디코딩을 할 때는 이 기존 인풋 시퀀스가 임베딩 되어서 몇 개의 블록을 통과한 다음에 이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블록에 다다르면 이 네이버를 인코딩했던 그 벡터와 기존 인풋 시퀀스의 그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전부 파이프라인의 전부이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에 앞서서 먼저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그리고 검색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Massive Text라는 데이터셋이고요. 학습 그리고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할 때랑 그다음에 외부에서 검색할 때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소스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 데이터셋이고요. 리트리버를 할 때 학습할 때는 600빌리언 사용하고 평가할 때는 이제 트릴리언 단위로 증가시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개의 소스가 보이는데 각 소스에서 학습을 할 때 이러한 비율로 샘플링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논문의 한 가지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토큰의 단위를 좀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조 단위다 보니까 조금 연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큰 청크라는 거를 기본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예시로 보시면 이 인풋 토큰이 총 12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크의 크기를 4로 설정하면 총 3개의 청크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리된 이 청크를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리트리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와 밸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는 밸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밸류는 실제 그냥 텍스트를 의미하고요. 이 키는 이 텍스트에 대한 그 고정된 버트 임베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 제이 알라마의 블로그에서 좀 직관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좀 차용해 왔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키와 밸류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밸류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어떤 문서에 대한 시퀀스고요. 청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문서에 대한 청크인데 이 첫 번째 청크가 이 키에 있는 임베딩 값과 대응하는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서상에서 이 밸류에 대해서 이 밸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퀀스도 함께 이 값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하이 레벨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토큰 청크를 사용해서 이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 가까운 네이버를 검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아까 이 네이버들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자체를 인풋 이그젬플을 어그멘트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토큰 청크를 버트 임베딩에 태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그 구축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L2 거리 기반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K개의 네이버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는 2개의 네이버를 탐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직관적인 그림을 좀 차용해 오자면 이런 인풋 청크가 있을 때 일단 버트 임베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날려서 L2 거리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2개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값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들이 본 모델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서
임베딩이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뭐 방금 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별도의 트랜스포머 엔코더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이 네이버들이 임베딩된 어떤 벡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나중에 설명할 이 청크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서 인풋 토큰과 이제 이 네이버들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청크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디코더 인풋을 L-1개의 청크로 나눈다 라고 설명을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인풋 토큰이 인코더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디코더에 이렇게 임베딩 되어서 어, 트랜스포머 블록을 거치고 이 청크 크로스 어텐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현재 청크가 3개입니다, 총. 근데 이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어텐딩 청크를 2개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2개의 어텐딩 청크로 구성을 하는데 이 특이한 점이 있죠. 이게 청크 간에 약간씩 이렇게 겹치게 스플릿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은 기존 아무래도 이게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이다 보니까 그 오토리그레시브한 성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토큰을 쪼갰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색한 이 인코디드 네이버와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쿼리가 되겠죠. 얘네가 이제 참조하는 값이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마친 다음에 최종 값을 뱉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L-1개 어텐딩 청크를 하면은 지금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이 박스처럼 어텐션을 수행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아이덴티티하게 액티베이션을 진행하고 가장 마지막 토큰에 대해서는 그 가장 마지막에 검색된 그 네이버에 대해서 어텐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저자들도 이 그림에도 그리지 않았고 논문에서도 그냥 크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진 않아서 약간의 휴리스틱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청크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직전 청크에 대해서 어텐드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어텐딩 청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청크에 대한 네이버와 어텐드를 하지만 나중에 이런 블록들이 쌓이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모든 그 네이버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이 레벨로 돌아와서 보자면 인풋 텍스트는 디코더에서 들어가고 인코더에는 그 인풋 텍스트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했다가 검색된 네이버들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인데 이 레트로 디코더 블록이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기존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하다가 이제 중간에 몇 개만 이 레트로 블록으로 이제 삽입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3개의 그 기존 트랜스포머 블록마다 레트로 블록 하나씩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실험을 우선 진행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인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데이터에 포함된 시점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대해서만 샘플링된 그 문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펄플렉시티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BPB라는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저자들은 이 BPB라는 메소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에 나온 수식은 아닌데, BPB에 대해서 좀 논문 자체에서 수식을 찾기가 어려워서 다른 부분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펄플렉시티와 좀 비례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 사이즈에 따른 성능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비교하는 기본 베이스 라인은 그냥 평범한 트랜스포머인데 그 크기를,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비슷하게 키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자면 인베딩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모델이 커질수록 일단 그 BPB는 낮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베이스라인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모델 사이즈가 커져도 뭐 그 경량이 줄지 않고 일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 레트로 모델은 총 4개의 사이즈로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가장 큰 게 7.5 빌리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셋별로 나타낸 성능인데 그 일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좋은 성능이 약간 데이터셋에 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큐레이션 코퍼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레트로 모델이 가장 적은 그 성능 향상폭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이 데이터셋 자체가 리트리버럴 데이터베이스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레트로 오프라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임의로 해석한 바로는 네, 기존 그 트랜스포머 블록 이 리트리버를 수행하지 않는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이 레트로 블록만 추가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데 기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비해서 파라미터만 약간 추가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좀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 보시면 큐레이션 코퍼스가 그나마 적은 성능 향상폭을 보이고 위키텍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그리고 C4는 앞선 이 데이터였고요. 위키텍스트도 굉장히 큰 성능 향상폭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리트리버를 위한 데이터를 키웠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그러니까 실험을 한 결과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 부분을 보시면 리트리버를 위한 데이터셋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졌을 때 그 성능이, 각 사이즈마다 성능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그 인풋 시퀀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K개의 네이버를 검색을 할 때 그 몇 개의 네이버를 검색하는지에 따른 성능 변화를 기록한 표입니다. 보시면 한 10 정도까지는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모델 사이즈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 내외로 설정하면 뭐 성능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랭귀지 모델인데 이 더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이 많은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은 기존 초고대 모델 178 빌리언의 이 주라식이라고 있나요? 이런 모델과 그다음에 280 빌리언의
고퍼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참고로 GPT-3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두 모델이 GPT-3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베이스라인도 7빌리언 크기의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이거 베이스라인 기준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는지 정도를 상대적인 그 향상폭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를 보시면 좀 그 데이터의 카테고리별로 그 유형이 좀 다른데 이 뭐 매스매틱스나 우분투 같은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트로가 성능이 뭐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델들이 더 좋은데 어, 한 여기 중간부터 뒤쪽까지는 레트로가 베이스라인보다도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다른 초거대 모델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크기를 비교하면은 이 레트로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표는 그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조정했을 때 성능을 측정한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좀 결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트로 모델이 리트리버 셋이 이제 4빌리언에서 전체 2트릴리언 단위까지 증가했을 때 이 성능도 언어 모델의 성능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데이터가 커진 거는 약간 이제 트레이닝 리키지라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페이퍼를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많은 그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또 다른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초거대 모델은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프리즈한 다음에 이 네이버에 대해서 인코딩 할 때 이 네이버 인코더와 그다음에 청크 크로스 어텐션 이 부분만 학습을 했을 때 레트로 모델 전체를 처음부터 학습할 때랑 굉장히 유사한 성능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우측에 있는 표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데이터셋마다 경량이 비슷해서 일단은 이 C4 데이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레트로를 처음부터 학습했을 때의 성능인데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청크 크로스 어텐션만 학습한 성능이 이제 계속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학습한 성능과 이렇게 유사하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모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 이제 파라미터를 프리즈한 다음에 이 부분을 새로 추가하고 이 부분만 새로 학습해서 레트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는데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 그 이전 그 퀘스천 앤서링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이 T5 기반인데 이 T5의 사전학습 그 목적 함수가 조금 더 QA 태스크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피처 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과 이밸류에이션 셋 간의 그 리키지 이슈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트로를 활용한 리트리블이 다른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메모리만 사용하는 초고대 모델보다 할루시네이션 프로블럼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뭐 hallucination problem은 이제 좀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그런 글을 내뱉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페이퍼를 확인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요약을 하자면 당연히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가 클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이전 실험에서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증명이 됐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파라미터 학습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지식만 파라미터에 저장하고 그다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엄청나게 많은 외부 데이터셋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자라는 취지로 이 레트로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이제 인풋 시퀀스와 가까운 그 텍스트 청크를 검색한 다음에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요. 디코더는 인풋 시퀀스의 임베딩과 그 다음에 검색된 임베딩 간의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몇백 빌리언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7.5 빌리언을 갖는 레트로 모델이 유사한 혹은 뭐 특정 경우에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본 논문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레트로 모델 이후에 등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AI에서 공개한 웹GPT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레트로와 그 근본적인 철학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만 키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그 외부에서 검색을 해서 학습할 때 반영을 하자라는 건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레트로 모델은 그 매시브 텍스트로 미리 구축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반면 이 웹 GPT를 구축할 때는 실제 그 빙 웹사이트에서 검색 API를 사용을 해서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블로그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말쯤에 등장한 이 친칠라라는 그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딥마인드에서 공개한 모델입니다.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들이 언더 트레인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랭귀지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는 크게 조절하지 않았다. 최적의 트레이닝 데이터 양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최적의 양 데이터의 최적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말하는 거는 모델 사이즈가 증가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 트레이닝 토큰도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실험상에서는 이 친칠라 모델이 그 이전에 만든 구글의 초대형 모델인 고퍼와 동일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험을 수행하는데 고퍼는 모델 파라미터를 키워서 이제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코스트가 많이 드는 반면 이 친칠라는 파라미터는 조금 줄이되 그 학습하는 토큰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친칠라가 다양한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패스웨이는 언어 모델은 아니고 그 초거대 모델을 좀 최적화시켜서 학습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시스템 관련 논문인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이해는 못했고 그냥 핵심적으로 그냥 새로운 이제 라지 스케일 모델을 위한 그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제 4월 6일 며칠 전이죠. 4월 6일에 공개된 이 PALM이라는 게 이 패스웨이를 사용해서
학습시키는 언어 모델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PALM이라는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구글 리서치에서 진행한 연구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형태이고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 이 논문에서 자랑하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자면 548빌리언, 엄청나게 큰, 아마 거의 가장 큰 모델일 거예요. 엄청나게 큰 모델을 효율적으로 이 패스웨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목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만큼까지 성능 모델을 키워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아직도 뭐 수렴하거나 뭐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성능이 향상될 여지가 더 있다라는 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NLU, NLG 태스크 모두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모델의 사이즈가 컸을 때 그 성능 향상폭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워로, 그러니까 이게 몇 급수라고 하나요? 파워로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몇몇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파워로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성능이 점프하는 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랑을 하고 멀티링구얼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 바이어스와 그 독성 언어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자극적인 부분은 이 성능표인데요. 제로샷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원샷, 퓨샷을 했을 때 프라이어 소타와 제한하는 이 PALM의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프라이어 소타는 이 아래에 있는 모델, 아까 설명드린 친칠라도 포함되어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들만 다 골라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제한하는 이 모델이 거의 모든 태스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한번 찾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제발 좀 적당히 좀 하라고 말하고 싶었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